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한종일 근대사 삼국지 제77부 최재우 동학을 창시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9세기 중반 무렵 조선의 경주 땅에서는 새로운 사상이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다들 아실 거예요. 당시 조선의 주류 사상은 단연 성리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리학만으로는 시대적인 모순을 해결하기가 좀 역부족이었고, 이에 사람들은 기존의 불교를 다시 또 이제 심취하기도 했고, 혹은 새로 이제 유입되었던 서학에 심취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정감록과 같은 그런 예언 사상, 도참 사상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제 유행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대는 뭔가 이제 기존의 성리학이 아닌 새로운 사상의 출현을 점차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등장한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다들 아시는 인물입니다. 경주의 몰락 양반이었던 최저우가 한 가지 감지한 게 있죠. 지금 뭔가 나라의 국운이 기울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느끼면서 시대를 바로 잡을 만한 새로운 사상을 연구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최저우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은 최저우의 부친인 근암공, 최옥은 퇴계 이황의 학파를 정통으로 계승했던 정말 이름난 선비였어요. 그래서 영남 지역에서 최저우 부친의 이름을 대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명망 있는 선비였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였냐? 하여튼 이제 뼈대 있는 가문인 건 맞는데 최저우 집안이 이제 문제가 그거였어요. 부모님이 다 어려서 돌아가셨어요. 10대 때 전부 돌아가시는 바람에 사실상 고아나 다름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부모님이 어릴 적에 좀 일찍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게 가세가 기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애지간히 잘 사는 집이 아니고서는 일반적으로 가세가 기우는 경우가 보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최조우의 집안도 점점 가세가 기울어서 몰락 양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조우가 한때 이제 문과는 포기하고 뭘 했냐면은 무과를 준비하기도 했어요. 나름 그래서 또 이제 무예도 연마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아예 과거 자체를 갖다 포기를 하고서 나중에 뭘 하게 되냐면은 천하를 주유하면서 장사도 좀 해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양반 출신이면서도 불구하고 장사도 좀 손을 대봤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파격적인 면모를 보였다라는 거죠. 1860년 그러던 중에 최재우가 울산 여시 바위골 정자에서 신비로운 동인을 만나가지고 천사를 받은 후에 경주 현곡면 용담정에서 수행을 하다가 누구를 만났다. 한울림을 만났다. 그래서 한울림한테 도를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요때 이제 창시한 게 뭐냐면은 동학입니다. 뭔가 창시 스토리가 약간 이슬람교하고 비슷한 삘이 나긴 해요. 참고로 이슬람교를 창시했던 무함마드도 원래 이 사람도 장사꾼이었고 여기저기 이제 수행을 하면서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대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계시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약간 좀 유사한 패턴을 가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최재호가 이슬람교를 접해본 적이 있었는지는. 물론 이런 신흥 종교의 창설에는 의뢰 전설과 같은 설화들이 따라다니는 게 일반적이죠. 그건 모든 종교와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은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실상은 이거하고는 좀 많이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보다도 한참 전부터 최재호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동학이라는 종교의 틀을 잡아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오랜 연구 끝에 최재호는 이렇게 이제 동학의 가닥을 잡게 돼요. 우선은 성리학을 기본 교리로 삼고 거기에다가 불교의 불성, 자비 이런 것들을 좀 섞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서학에서 주장하는 만민평등 사상 이것도 좀 섞어 놓고 그 다음에 각종 예언 사상 등을 여기다 또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완성된 것이 동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 교과서에서도 동학에 대해서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쳐요. 이것저것 섞어서 만들어진 게 동학이다. 따라서 동학을 면밀하게 뜯어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나타난 사상은 아니에요. 정말 뭐 도인한테 전수를 받아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기존의 조선인들이 접했던 사상들을 조합해서 만든 종합 선물 세트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유입된 서학의 경우, 물론 서학의 일정 부분도 벤치마킹을 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서학의 경우 일반 민중들한테 어느 정도 인기를 끌기는 했지만 이거를 믿는 서양인들이 침략 전쟁을 계속 일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조선인들 입장에서는 정서적으로 가까이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좀 있긴 있었어요. 정부에서는 이제 사교로 지정해서 탄압하는 것도 있었고, 따라서 최재호는 이러한 서학에 대해서 나름 벤치마킹을 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이런 식의 홍보 작전을 씁니다. 우리는 서학에 대응해서 동양의 도를 따로 집대성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동학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 마케팅 전략을 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동학의 사상 구체적으로 좀 이제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최재우가 주장했던 동학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내천이에요. 인내천, 사람은 곧 하늘이다. 그래서 이게 결국 만민평등 사상이고, 이게 서학에서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은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인내천 사상, 만민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상징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상징적인 게 뭐였냐면은 정말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태어나가지고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던 최시영에게 교단의 관리를 떡하니 맡기는 그런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최재우가 이 머슴살이 하던 최시영에게 교단 관리를 갖다 맡겼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사실상 자기 2인자로 키워준 거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동학에서는 더 이상 신분이나 출신, 지역 이런 거 안 따진다. 누구든지 동학에서는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신앙심이 뛰어난 사람이 우대를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것이 바로 요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동학은 새로운 미래에 대한 예언도 제시를 했어요. 또 신흥 종교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감록과 같은 그런 도참 예언 사상의 내용들을 차용을 해가지고 이른바 후천개벽이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즉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물론 동학에서 말하는 후천개벽이 구체적으로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상세한 설명은 안 하고 있어요. 역시 또 신흥 종교들의 특징이죠. 하지만 시대적인 모순에 지쳐있던 당시 민중들한테는 어쨌든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말만으로도 상당한 관심이 끌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최재호 자체도 이미 몰락한 양반이고 장사까지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단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었던 최시영은 머슴살이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교단을 운영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평등하게 대우를 해주겠다. 이 얘기는 곧 후천개벽이라는 것은 3인평등의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겠냐. 그리고 누구나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겠냐라는 부분들을 나름 또 이제 유추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민중들한테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한 관심사로 몰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뭔가 후천개벽이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비전을 제시했다기보다는 약간은 좀 이제 두루뭉술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정감록과 같은 그런 예언 도참 사상하고 동학하고 차이점이 뭐냐? 그런 이제 의문이 들 수가 있겠죠. 결국 동학도 그런 이제 사이비 예언 도참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그저 그런 집단 아니었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예언 도참 사상은 그냥 말 그대로 지하망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름아름 알아갔던 거라면은 이 동학은요 상당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종교 조직을 갖추고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일단 동학은 60에서 70여 가구로 하나의 접으로 묶었어요. 그리고 각 접은 접주가 통과를 하도록 했습니다. 초기 동학은 15개의 접으로 시작을 했지만 시일이 흐르면서 그 세가 계속 불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정착된 가구들을 중심으로 조직을 결성해 나가는 건데,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조선이라는 사회가 이런 이제 지역 토착 사회이고, 알고 보면은, 농경 사회고, 이주가 별로 없는 사회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전도를 한다는 것이 이게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각 지역 토착 세력들이 자기 지역에 대한 그런 이제 연대의식을 갖고서 이미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종교가 그렇게 파고들 만한 틈이 어디 있겠냐 이거죠. 그런데, 여기선 나름의 좀 이제 비결이 있습니다. 뜻밖의 좀 이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 19세기 조선 사회는 의외로 주민들의 지역 이주가 빈번한 시대였어요. 왜냐면은 삼정분란을 인해서 고통받았던 각 지역의 백성들, 여기에 자연재해 터져 혹은 역병 돌아 그리고 또 종종 이제 걷는 그런 과도한 세금들, 이런 것들을 견디다 못해서 야반도주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야반도주 하는 일이 많았다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해서 야반도주한 사람들이 새로운 곳으로 이주를 한 다음에 이주민들은 그 텃세에 시달리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주민들은 그들 나름대로 현지민들과 잘 융합되려고 노력을 하던지 혹은 삶이 고단하니까 그 고단한 삶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에 의지를 하거나 누군가 연대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싹틀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실 뭐 삶이 팍팍하고 고단한 건 현시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사람들도 언제 야판도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이 때문에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요, 각종 계모임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좀 중국하고 상당히 유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요. 어차피 정부에서 커버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끼리라도 서로 돕고 살자 이거죠. 그래서 상구상조를 통해서 서로 상처를 보듬고 의지하는 그런 계모임들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이 계모임이란 것이 형성이 되면서 현지민과 이주민이 융합되는 경우도 왕왕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계모임을 통해서 서로 연대를 하기 때문에 이 계모임을 잘만 활용을 하면은 동학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꽤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처럼 동학은 당시 조선 백성들이 갈망했던 그러한 연대 의식을 공략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이 접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은 계모임하고 상당히 유사한 개념이잖아요. 이것도 알고 보면은. 그래서 이 접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당시 조선의 농경사회에 스물스물 스며들어가는데 성공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동학은 만민평등을 내세우면서 이주민 출신이든 현지민 출신이든 양반이든 평민이든 노비든 가리지 않고 모두 동등하게 대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게 어느 계층이 됐던 이주민이냐 현지민이냐 이걸 다 떠나서 삶이 고되고 팍팍한 이들한테는 동학은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인 정교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같은 양반이라 하더라도 최재호처럼 그렇게 몰락한 양반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동학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삶이 팍팍한 사람들이 지역과 출신과 그런 것들을 다 떠나가지고 동학이라는 계모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일종의 계모임으로 인식을 했다는 거죠. 이처럼 동학의 세력은 신압으로 성장해가지고 불과 몇 년 만에 문경세제에서 경주에 이르기까지, 어쨌든 이게 경상도에서 시작한 거니까 그 400리 길에 시천주, 주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시천주, 즉 천주님을 모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내천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곧 하늘이다. 이 시천주 인내천 주문이 정말 끊이지 않을 정도로 동학의 세가 성장을 해서 경상도 일대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던 영남의 유생들은 당연히 극도의 경계심을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옆 동네 중국에서 태평천국과 같은 그런 사이비 광신도 집단이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이거 조선판 태평천국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당연히 기존의 유생들 입장에서 동학은 터무니없는 소리나 하는 혹세 무민의 사이비 종교로 비춰졌을 겁니다. 자, 그래서 1862년에 결국 영남 유생들이 동학의 교주 최재우를 혹세 무민을 한다면서 관아에 찔러요. 그래서 최재우가 경주부 관아에 체포가 됐거든요. 이때 당시 동학의 신도들이 최재우에 대한 탄원서를 또 대량으로 제출을 합니다. 자, 그리고 경주부에서도 최재우로 조사를 해보니까 딱히 위험한 인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이제 헛소리는 하긴 하는데 딱히 무슨 뭐 반란을 도모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그리고 교리 내용이 그렇게까지 위험하진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그냥 훈방 조치를 하게 됐다는 거죠. 왜냐면 동학이 뭐 서학처럼 막 우리 제사 못 지낸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요거는 뭐 넘어가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훈방 조치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관아에서는 동학을 위험 집단이라기보다는 그냥 무지몽매한 무리 정도로 취급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교주 최재호는 조만간 자신뿐만 아니라 교단 전체에 커다란 위기가 찾아올 수 있음을 직감을 하게 돼요. 이에 최재호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동학 조직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놓게 되었다는 거죠. 1864년 아니나 다를까 동학의 교세가 지나치게 막강해지자 그래도 요 무렵 되면은 서학에 대한 탄압도 굉장히 빡세지거든요. 그리고 슬슬 이제 뭐 병인 양요, 심리양요 이런 양요들도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접어들게 되니까 혹시 이거 동학도 서학이랑 똑같은 놈들 아니냐 이걸 우려해서 다시 최재우를 체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관아에서는 동학을 서학과 유사한 형태의 위험 종교로 판단을 이제 바꾸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체포된 최재호는 그해 4월 15일에 대구에서 처형됨으로써 향년 41세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처럼 한 시대를 풍미할 종교인 동학의 창시자 최재호는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최시영이 2대 교주로 동학을 이어받아서 활동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아직 동학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고 교주인 최재우를 제거한 것으로 동학은 조만간 이제 소멸할 것이다 라고 여겼다라는 거죠. 그러나 곧 동학은 이전보다 더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해서 가까운 신뢰 조선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되니 그 사건이 다들 알고 계시는 그 사건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맞춰보고요. 뭐 시대적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조선 이야기 짤막하게 다루고 이번에는 중국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청제국이 현재 어떤 상태냐? 영국군이 다구포대를 한번 공략을 했었는데 이거 한번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청제국이 막 기가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가 서양과 맺었던 온갖 불평등한 조약들을 다 백지화시키겠다 하면서 막 이제 그렇게 한참 난리치고 있던 시점이었는데 영국이 과연 이대로 물러나겠냐 이거죠. 자, 영국의 본격적인 반격이 또다시 시작이 됐는데 분노의 영푸연합군이 다시 한번 다구포대로 진군을 하니 과연 이번에도 청제국은 이것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